당신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호리병을 가지세요.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복입니다. 한겨울 산속 죽음을 기다리던 못난이 사내 앞에 나타난 꿈속의 여인. 그녀가 건넨 기묘한 호리병 하나가 집안의 수치를 천하의 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탐낸 형님 부부에게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 못난이 동생이 겪은 기이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집안의 수치 산으로 내쳐지다. 조선시대 어느 가난한 마을 초가집 한 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훤칠한 키에 빼어난 외모 게다가 말솜씨까지 좋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지요. 반면 동생 칠득은 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곰보 자국 투성이에다 키도 작고 허리도 굽어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런 것이 어찌 사람이냐며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부모님마저도 칠득을 볼 때면 한숨만 푹푹 내쉬셨지요. 에휴, 저놈은 대체 누굴 닮아서 저 꼴이 된 거냐? 집안 망신이로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겹방살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형님 부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야, 칠득아. 내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형님은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칠득에게 누더기 한 벌만 던져주곤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형수는 문간에 서서 비웃듯 말했지요. 못생긴 주제에 밥이나 축내더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칠득은 눈물도 말랐습니다. 이미 평생 동안 받아온 천대였으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지요. 다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흉한 얼굴만 봐도 고개를 돌렸고 어느 누구도 그를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인가?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칠득은 비틀거리며 마을 뒤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그의 몸은 얼어붙어 갔지요. 한참을 헤매던 칠득은 겨우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눈을 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평생 구박만 받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칠득은 동굴 안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 동굴 밖에서 날카롭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득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지?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칠득은 비틀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하얀 사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꼬리를 물려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는 몸통이 어른 팔뚝만큼이나 굵었고 눈은 붉게 빛났습니다. 사슴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구렁이의 힘에 눌려 점점 기운이 빠져가고 있었지요. 저 불쌍한 짐승을 구해야 하는데. 칠득은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저 무시무시한 구렁이와 싸울 힘이 있을까? 하지만 칠득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나만 불쌍하다고 살았지. 저 짐승도 지금 나만큼 무섭고 외롭겠지. 같은 불쌍한 신새끼리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칠득은 주변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는 구렁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놈, 저 사슴을 놓아라. 쉬. 구렁이는 칠득을 향해 동리를 드러냈습니다. 칠득은 온 힘을 다해 나뭇가지로 구렁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구렁이는 칠득의 팔에 이빨을 박았고 칠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렁이는 칠득의 거센 공격에 사슴을 놓고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헉, 헉, 다행이다. 칠득은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흰 사슴이 칠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슴은 칠득의 상처를 핥아주더니 고개를 숙여 절을 하듯 인사를 하고는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참, 신기한 짐승이네. 마치 사람처럼. 칠득은 다시 동굴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칠득은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칠득 앞에 나타났습니다. 흰 비단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달빛처럼 환하게 빛났고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지요. 칠득님,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산신령의 딸입니다. 낮에 당신이 구해준 흰 사슴이 바로 저였습니다. 네, 사슴이. 당신이었다고요?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죽어가면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마음씨에 하늘도 감동했습니다.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인은 작은 호리병 하나를 칠득에게 건넸습니다. 이 호리병을 가지세요. 필요할 때 흔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탐욕을 부리면 저주로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칠득이 절을 하려는 순간 여인은 하얀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칠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을까? 그런데 그의 손에는 정말로 낡은 호리병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칠득은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짤랑, 짤랑. 호리병 안에서 금전 몇 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 이게 정말이란 말인가? 칠득은 믿을 수 없어 호리병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은전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는 쌀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못난 칠득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려. 칠득은 눈물을 흘리며 호리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칠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부 거부가 되어 돌아온 못난이. 칠득은 그날부터 산속 동굴에서 조금씩 호리병의 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쌀이 필요하구나. 호리병을 흔들자 백미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옷이 필요하겠지. 이번에는 따뜻한 무명옷과 비단옷이 나왔습니다. 칠득은 신중했습니다. 그 신비한 여인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탐욕을 부리면 저주로 변한다. 그래서 칠득은 하루에 필요한 것만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요. 몇 달이 지나자 칠득은 산 아래 마을의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호리병을 이용해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칠득은 이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드넓은 논밭, 그리고 하인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칠득의 외모까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니 그 공보 자국이 조금씩 옅어지고 허리도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한 미남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피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칠득 나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칠득 어르신, 저희 집 쌀 좀 구워가도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득을 존경하며 나리,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칠득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을의 다리도 놓아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문이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칠득을 내쫓았던 형님 부부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보, 들었소? 우리가 쫓아낸 그 못난이 칠득이가 이제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잖소.
형수가 부엌에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요? 저 공보 칠득이가.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동안 농사만 지으며 근근히 살아왔거든요. 시장에서 직접 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닌다잖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3년 전에 빈손으로 쫓아낸 놈이 대체 어떻게? 형님은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요. 내가 저놈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저 재산이 다 내 것이었을 텐데.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우리 칠득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척해요. 그리고 재산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렇소. 저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혈육은 혈육이니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지는 못할 거요. 형님 부부는 그날 밤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칠득에게 접근해서 재산의 비밀을 알아낸 다음 그것을 빼앗을 궁리를 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칠득이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득아, 우리 동생 칠득아. 대문 밖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득은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형님이 왜 여기에? 칠득이 대문을 열자 형님 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칠득아, 이 형이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형님은 칠득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도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동생, 우리가 그때 정말 미쳤었어. 너를 그렇게 내쫓다니. 밤마다 후회하며 잠을 못 잤단다. 칠득은 당황했습니다. 3년 전 그 매몰차던 형님 부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다니요? 형님, 형수님, 이게 무슨... 칠득아, 사실은 말이야. 형님은 칠득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산으로 보낸 건 말이지 사실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였어. 내가 너무 의지가 약해서 평생 우리한테만 기대고 살까봐 걱정이 됐단 말이야. 네. 그래. 그래서 일부러 매몰차게 군 거야. 너를 독립시키려고. 칠득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형수가 칠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우리 다시 한 식구처럼 지내자. 응?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구나. 칠득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원래 착한 성품이었거든요. 형님, 형수님. 저도 형님들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일이 계기가 되어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오, 역시 우리 칠득이. 마음씨가 곱구나. 형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놈 여전히 순진하군. 이거 생각보다 쉽겠는데? 그날부터 형님 부부는 틈만 나면 칠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칠득아, 형님이 떡 좀 해왔다. 같이 먹자. 동생, 오늘 날씨 좋지?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칠득은 형님 부부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생각하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부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형님이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칠득아, 형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너 3년 전에 빈손으로 나갔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니? 칠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신비한 여인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탐욕을 부리면 저주로 변한다. 만약 형님 부부에게 호리병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게... 저는 그냥 장사를 열심히 해서... 장사? 빈손으로 어떻게 장사를 시작했니? 형수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칠득은 더 이상 거짓말을 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실은
산속에서 신비한 일을 겪었습니다. 칠득은 결국 흰 사슴을 구한 이야기, 꿈에 나타난 여인, 그리고 기묘한 호리병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형님 부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호리병이라고? 흔들면 금은 보화가 나온다고? 네. 하지만 형님, 그 여인이 경고했습니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 알았어. 우리가 무슨 탐욕을 부리겠니? 그저 신기해서 물어본 거야. 형님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호리병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천하의 부자가 될 수 있어. 저 순진한 칠득이에게 이런 보물이 왜 필요하겠어? 그날 밤 형님 부부는 칠득의 집에서 자겠다며 남았습니다. 칠득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니? 집이 너무 멀어서 말이야. 그럼요, 형님. 얼마든지 머무세요. 칠득은 기뻐하며 형님 부부를 위해 방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칠득의 큰 실수였답니다. 한밤중 칠득이 깊이 잠든 사이 형님 부부는 살금살금 칠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저기 보이요? 저 괴짝 안에 호리병이 있을 거요. 쉿!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낡은 호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거다. 형수가 호리병을 낚아챘습니다. 둘은 재빨리 칠득의 집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칠득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신비한 여인이 다시 나타나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사라지는 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칠득은 벌떡 일어나 괴짝을 열었습니다. 아, 호리병이 사라졌다. 칠득은 형님 부부가 떠난 것을 알고는 무릎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욕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인데. 하지만 칠득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 부부가 걱정되었지요. 형님, 부디 무사하시길. 칠득의 걱정대로 형님 부부에게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3부 탐욕의 시작. 형님 부부는 숨가쁘게 산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호리병의 힘을 마음껏 써보려는 것이었지요. 여보, 이제 됐어. 여기까지 오면 아무도 없을 거요. 형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깊은 산속 나무들만 빽빽한 곳이었지요. 자, 그럼 이제 시험해 볼까요? 어디 얼마나 나오나. 형수는 눈을 반짝이며 호리병을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형님은 침을 꿀꺽 삼키며 호리병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보화 나와라. 짤랑. 호리병에서 금전 몇 잎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오, 정말이구나. 정말 나온다. 형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을 주워 담으며 기뻐 날뛰었지요. 이것 봐요. 이제 우리도 부자요. 칠득이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그래요. 더 흔들어 봐요. 더. 형님은 욕심이 생겨 더욱 세게 호리병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나와라. 옷감 나와라. 쌀 나와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이 나오더니 점점 나오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아까보다 적게 나오는데? 더 세게 흔들어 봐요. 형님은 더욱 힘을 주어 호리병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리병 입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요? 여보, 무슨 연기가?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형님 부부를 둘러쌌습니다.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크크크크. 키키키. 기괴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형님 부부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저게 뭐요? 뭐 모르겠어. 도망쳐야 할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검은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칠득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전 취했던 칠득의 얼굴을 한 귀신들이었지요. 곰보 자국 투성이 얼굴에 굽은 허리, 그리고 흉측한 모습을 한 것들이 수백 마리씩 연기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끼, 형님. 우리를 버렸지, 형님. 추하다고, 못생겼다고 내쫓았지. 귀신들은 칠득의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형님 부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으악! 형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형님은 손을 휘저으며 귀신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귀신들은 형님 부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속삭였습니다. 탐욕, 욕심. 그리고 귀신들 뒤로 더 끔찍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독거미, 독사, 진해의 전갈. 온갖 독충들이 검은 연기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악! 벌레다. 벌레. 형수는 옷자락에 달라붙은 지네를 떼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빨리. 형님 부부는 호리병을 내팽개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연기와 귀신들, 독충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부리면 저주로 변한다. 귀신들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부부는 정신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지요. 아야! 여보, 조심해요. 하지만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나뭇가지에 긁힌 얼굴을 만졌을 때 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달빛 아래 자신의 손을 보니 손등에 곰보 자국 같은 것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형수도 자신의 팔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 전체에 칠득이 앓았던 것과 똑같은 곰보 자국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칠득의 옛 모습처럼 흉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당신도, 당신 얼굴도. 두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사부 저주의 밤. 형님 부부는 온몸이 떨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귀신들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이미 저주는 시작된 후였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겠지? 꿈이라고 말해줘요. 형수는 흐느끼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제법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온통 곰보 자국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훤칠하던 외모는 간데없고 얼굴과 온몸에 흉한 자국들이 돋아나 있었지요. 이걸 어떡하면 좋지? 형님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봤지만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지를수록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겨우 작은 샘터를 발견했습니다. 물로 씻어보면 지워질지도 몰라요. 형수는 급히 샘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곰보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도 필사적으로 얼굴을 씻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몸이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허리가 조금씩 굽기 시작했고 키도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로 몸이 왜소해지고 있었지요. 여보, 내 키가 줄어들고 있어요. 나도요.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혀져요.
둘은 서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칠득의 옛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저주야. 완전한 저주라고. 형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산을 내려오며 가시덤불에 다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요. 춥다. 너무 춥다. 형수는 떨리는 몸을 웅크리며 울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흉한 몰골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칠득이가 이런 고통을 겪었겠지. 형님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한겨울에 이렇게 산으로 내쫓았을 때 칠득이는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동이 트자 형님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칠득이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하지만 이 꼴로 어떻게? 그래도 가야 해요. 칠득이라면 우리를 용서해 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칠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가는 길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것 좀 봐. 세상에. 저게 뭐야? 마을 사람들은 형님 부부를 보고는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나타났네. 저 흉한 얼굴 좀 봐. 눈둘 데가 없구만. 형수는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견뎌야 해요. 칠득이한테 가려면 견뎌야 해. 두 사람은 온갖 모욕을 참으며 겨우 칠득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하인이 그들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지들은 뒷문으로 가시오. 아닙니다. 저희는 나리의 형님입니다. 뭐? 형님? 하하. 나리께 형님이 어디 있다고. 하인은 비웃으며 그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칠득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칠득은 대문 밖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칠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 부부는 칠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득아,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칠득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부 진정한 깨달음. 칠득은 한참 동안 무릎 꿇은 형님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3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흉한 얼굴, 왜소한 몸, 남루한 옷차림까지.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구나. 칠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형님. 칠득아, 일어나시라니까요. 이렇게 무릎 꿇고 계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칠득은 형님 부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분들을 안으로 모셔라. 따뜻한 물로 목욕 재개를 시켜드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드려라. 나리. 하지만 이들은 내 형님과 형수님이시다. 어서 모셔라.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형님 부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형님 부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대해주다니. 칠득아, 너, 우리를. 형님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요. 일단 깨끗이 씻으시고 따뜻한 밥부터 드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었지만 그 흉한 얼굴과 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칠득은 그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형님, 호리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산속에 버리고 왔다. 잘하셨습니다.
그 호리병은 이제 제게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그런데 넌 아직도 부자가 아니냐? 칠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호리병으로 번 돈은 3년 동안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장사에 투자했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돈을 멉니다. 호리병이 없어도 괜찮아요. 형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득아,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구나. 칠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부리면 저주로 변한다고요. 그럼 우리 얼굴은 이제 영영 이대로란 말이냐? 칠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는 한약방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쌓으시면 어쩌면 하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지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알았어, 칠득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날 밤 칠득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칠득님 잘하셨습니다. 아, 낭자님. 당신은 진정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형님을 용서하셨군요. 그들도 제 혈육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손을 흔들자 칠득의 몸이 따뜻한 빛에 감싸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외모도 건강도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 부부도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1년 동안 선행을 쌓는다면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저주는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인은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득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비쳐 있었습니다. 맑은 피부, 건장한 체격, 빛나는 눈. 마치 귀공자 같은 모습이었지요. 이게 나란 말인가? 칠득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변한 것입니다. 형님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칠득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칠득이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칠득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1년 후에는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형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 칠득아. 우리 정말 달라지 마. 이번에는 진심이야.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형님 부부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 못생긴 것들이 선행을 한다고 껄껄껄.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분들 참 성실하시네. 외모는 그래도 마음씨는 착한 것 같아. 그리고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밤, 형님 부부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 부부가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여보, 내 얼굴이 당신 얼굴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둘의 얼굴과 몸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6부 인과응보의 교훈. 그 후 형님 부부는 칠득 옆에서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칠득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덕망가가 되었고 형님 부부도 그를 도와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요.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칠득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사람의 외모는 왜 다 다른 건가요? 칠득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겉모습은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란다. 누구는 아름답게 태어나고 누구는 평범하게 태어나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칠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거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 보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겉이 아름다워도 점점 추해 보인단다. 정말요? 그럼 내 형님을 봐라. 한때는 훤칠한 외모 때문에 교만했지만 마음이 나빠지니까 얼굴도 추해졌단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하게 살았더니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리는요? 나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어요? 칠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아주 못생겼었단다. 공보 자국투성이에 허리도 굽었지. 에이, 거짓말. 정말이야. 하지만 착하게 살았더니 하늘이 이렇게 변하게 해주셨단다. 칠득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명심해라.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단다. 세월이 흘러 칠득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도 만들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집도 지었습니다. 칠득이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통곡했습니다. 나리, 저희의 은인이시여. 이렇게 좋은 분을 다시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형님 부부도 칠득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깨닫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칠득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에필로그. 마을 사람들은 칠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집터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지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 이것이 칠득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속 어딘가에 그 신비한 호리병은 아직도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호리병이 아니라 착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에서 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하늘이 정해주지만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직 자신이라 했습니다. 못생긴 동생을 버린 형님의 탐욕이 결국 자신의 얼굴을 망쳤으니 이보다 더 무서운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하게 살았을 때 하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외모보다 추한 것은 사람의 욕심이고 외모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조선시대 칠득이라는 한 못난이가 겪은 기적과 인과응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